전전 임대인 연락처까지 쓰라고요. 맞아요. 레코멘드를 받는 거죠. 모르는 전화가 전화 왔더니 혹시 누구 아니에요? 전세입자. 그래가지고 그거 나 전에 그거 내 테넌트였어. 그러니까 어디 뭐 그 친구 뭐 좀 괜찮아? 나이스해. 괜찮아. 뭐 좋아.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오케이 자기도 받아도 되는데 만약에 지옥의 불을 한번 경험하고 싶니? 너 그 사람하고 한번 해봐라. 네 인생이 꼬일 거야.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절대 세입자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주인하고 싸우고 나가면 땡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 선착순이 아니라서 경쟁 입찰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미국은 이제 매매도 그렇고 이제 임대도 그럴 건데 네네. 우리는 먼저 간 사람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집 살 때도 보면 내가 10억에 내놨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10억이면 한 500만만 깎아줘요. 그러다가 아유 뭐 그러면서 500만 원 너무 하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한 300만 원 깎아줘요. 그리고 계약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와가지고 500만 원 깎아주세요. 그냥 그렇게 써가지고 하세요. 500만 원도 1000만 원이든 깎고 싶은 만큼 깎으세요. 그리고 내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계약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집주인이 마음 좋구나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집주인도 아니고 이제 만나는 건 이제 중개업이죠. 중개소이죠. 예. 그러니까 다 모으는 거예요. 한 뭐 해가지고 보통 이제 한 5장에서 한 10장 정도 모일 때까지 모이는데 보통 이제 빨리 모이면 일주일 안에 마감되는 데 있고 그게 잘 안 모이면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다 모은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그 집주인 입장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협상이 시작하는 거예요. 협상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상이 시작하는 건 뭐냐면 좀 매매는 조금 복잡한데 조금 복잡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매매는 그럼 이제 내가 당신을 이걸 저기를 갖다가 선택하겠어. 당신을 내가 매수인으로 선택하겠어. 네네. 라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걸 갖고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에스크로라는 절차를 걸쳐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전세나 이제 월세죠. 임대 같은 경우는 내가 하겠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세부적인 조항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바로 이제 계약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뭘 써낸다 하더라도 내가 그 집에 가지고 제일 먼저 그 집 봤거든. 내가 딴 사람보다 먼저 오는 걸 알거든. 내가 줄 서가지고 아침에 새벽 가서 기다렸거든.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써내느냐에 따라서 그 집주인이 나를 선택하느냐 안 하는 거죠. 그 집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막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올라가죠. 네. 저도 집 살 때 올려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대부분 집 살 때는 다 올려서 사요. 그러면 그 이제 중개법에 나와 있는 그거는 그냥 기준 가격이고. 기준 가격이에요. 자 경매 시작가입니다. 경매 시작 가격입니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경매랑 뭐가 달라 그러면? 많이 쓴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꼭 많이 쓴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거기서 보면은 매매도 그렇고요, 임대도 그렇고요.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임대인으로서 제가 이제 세입자도 구해봤거든요. 그걸 구할 때 이렇게 많이 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많이 쓰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이제 $4,000입니다. 하면은 이제 뭐 계산을 좀 $5,000 지금 이제 한 $5,000 정도 하죠. $5,000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한 700만 원 정도 넘습니다. 그게 이제 뭐 캘리포니아 중간 정도 집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5,000예요. 우리 집 이제 $5,000 하겠어요라고 하면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써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500입니다라고 써요. 그러면 오후 $500 그러면 딴 사람보다 10% 높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걸 갖다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이 친구는 왜 딴 사람보다 비싸게 선택을 쓰지?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그 사람은 자기는 딴 사람보다 약간 자기가 이게 선택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돈으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높게 이걸 써냈을까? 그리고 딴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좁게 해가지고 $5,200, $5,100, 어떤 사람은 그냥 $5,000, $5,000, 어떤 사람은 $4,900 뭐 써놓으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조금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고 그거는 약간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 그 밑에 거에서 좀 이제 자기가 이제 딴 걸 보고 딴 이슈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정보가 임차인의 많은 정보가 이제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집 보러 갈 때 이제 집주인 떠보기 위해서 거기서 어디 다니세요? 그럼 저요. 삼성전자 다녀요. 삼성전자를 다니는지 이 사람이 삼성전자 앞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는지 뭐 아니면 삼성전자 앞에서 휴지를 주는지 그거는 어떻게 알아? 알 수는 없죠. 거기서 보면 재직증명서 갖고 와요. 그럼 이제 난리를 치죠. 거기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돼요. 그 사람 자기가 재직증명서도 다 내야 되고 심지어 월급 봉투 그거다가 이제 그 3달치 월급 봉투도 내야 되고 그런 걸 내면서 그걸 다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집주인은
가장 이 사람이 나한테 속을 새기지 않겠다라는 인상을 받은 사람 거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뭔가 진짜 이게 딱 규정이 있어서 위험이 좀 있어 보이네 그런 게 딱. 예.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 거기는 그냥 그 세 가지만 피하면은 세 가지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뭐 그러니까 레이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인종. 이거는 당신은 히스패닉이라서 나 안 하겠어. 인종차별. 흑인이라 안 하겠어. 아시안이라서 이건 안 돼요. 네. 이거 하게 되면 소송 걸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섹스 그러니까 성별. 나는 남자는 싫어요. 남자 세입자 했더니만 이제 혹시 이제 집주인이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자만 좋지 남자는 싫어요. 그거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나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나이 든 사람이 싫어요. 나이 든 사람 하면은 집에서 이상한 냄새 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혹시 이 사람이 집에서 죽으면 우리 집의 가치가 밸류가 떨어지니까 나는 나이가 든 사람 싫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세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집주인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선택 안 됐나요? 내 마음이지 뭐. 내 집 갖고 내가 안 되는데 당신 뭐야? 딴 데 가서 구해보셔.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미국 가가지고 이게 저기 임차하는 게 남의 집을 이제 그 임차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간 사람은.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임차인으로서 이 월세를 제대로 내는지 안 내는지 칼같이 검증하겠다. 그렇죠. 재직증명서랑 뭐 소득 그거 뭡니까 그 급여명세서 그다음에 뭐 그것도 있다는데 뭐 전전 임대인 연락처까지 쓰라고요. 맞아요. 전 임대인하고 전전 임대인까지. 근데 임대인 연락처를 알아서 뭐 하게요? 레코멘드를 받는 거죠.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해요? 와 대박. 네, 전화해요. 저는 전화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전화는 몇 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임차인 문제 있냐 이런 거. 진짜요? 네, 전했던 사람이 그 전화가지고 누구냐 그래가지고 모르는 전화가 전화 왔더니 뭐 어쩌고 그러더니 혹시 누구 아니에요? 전세입자 그래가지고 그거 나 전에 나 이제 세입자가 이제 테넌트거든 영어로. 그거 내 테넌트였어. 그러니까 어디 뭐 그 친구 뭐 좀 괜찮아? 나이스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게 끝나면은 나이스해. 괜찮아. 뭐 좋아.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오케이 자기도 받아도 못 되는데 만약에 너 혹시 지옥의 불을 한번 경험하고 싶니? 너 한번 그 사람하고 한번 해봐라. 네 인생이 꼬일 거야.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절대 세입자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주인하고 싸우고 나가면 땡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 주인하고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월세 안 주는 거죠. 월세 안 내고. 그래서 아까 미국에서는 아까 보증금이 적은 이유가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월세 안 내? 그럼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인가 한번 봐라. 이제 딴 데도 못 가겠구나. 네, 집주인이 뭐 월세 몇 개 못 받았다고 굶어 죽는 건 아닌데 너 한번 월세 안 내봐? 어떻게 되나? 너 미국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룰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네. 그렇죠. 그런 제도가 이제 몇백 년을 거쳐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죠. 미국도 초기에는 막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구르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관행이 되고 법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주식 잘 보니까 이제 집 보는 단계가 있는데 오픈하우스라고 돼 있는데 오픈하우스는 뭐예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우스를 오픈한다는 거잖아요. 하우스를 오픈하는 건데 이제 보통 집을 볼 때 오픈하우스가 있고 그냥 예약 방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픈하우스가 아닌 데를 막 휙휙 들어갈 수는 없어요. 문도 안 열어줄 뻔하더러.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와가지고 아무나 자기한테 들어오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예약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오픈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말에 하거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제 미국 가 보시면 중간에 오픈하우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이제 중개인 이렇게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 있고 막 화살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쭉 찾아보면은 오픈하우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한번 가가지고 이번에 가시면 한번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픈하우스 가보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나가요. 그날은 다 집을 비고 가요. 가면 누구만 있냐면 거기 이제 부동산 중개인만 하루 종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집에 또 사놓고 거기서 차 마시고 있으면서 오면은 하이 그러고 뭐 어떻게 왔냐 그러고 뭐 얘기하면서 자기 뭐 명함 주고 뭐 그 집에 설명서 이제 하나 찍어주고 주고 뭐 그다음에 너 뭐 언제 정도 뭐 어디서 왔는데 뭐 직업은 뭐고 뭐 그럼 슬슬 이제 그 부동산 중개들도 이제 슬슬 떠보면서
뭐 이 집 뭐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이제 보고 가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픈하우스는 사실 보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공개된 집인 거고요. 그러네요. 아까 이제 예약 방문은 그것도 싫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몇몇 사람만 꼭 살면 사람. 그러니까 뜨내기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오픈하우스는 집 구경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여행 가시면 한번 네. 보라는 것도 가가지고 아 미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제도도 한번 해보고 거기 미국 사람들하고 좀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재미가 있는데 집을 내가 꼭 안 사더라도 우리는 말하면 임장이잖아요. 한국말은 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른 집들은 어떻게 놓고 어떻게 놓고 사나 이제 이것도 궁금하니까 오픈하우스 찾아가지고 구경하도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픈하우스 한 반, 그다음에 예약 방문이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가면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전환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대로 전환된다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꼭 검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네요. 과연 이 사람이 월세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특히 한국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월세를 안 내면은 본인이 더 손해라 그랬잖아요. 네네. 본인이 손해라는데 한국은 월세 안 내면은 집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정부에서 아무도 보호 안 해줍니다. 집주인 안 보여줘요. 세입자가 저기요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요. 어디 뭐 세입자하고 싸우셨나 보죠. 잘 지내세요.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정부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도와주지가 않아요. 그럼 명도소송 해가지고 기껏 해가지고 몇 달 걸리고 몇 달 걸리고 그거 해봤자 마음고생하고 돈 깨지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 미국이 세입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도 권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월세 다 내는데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자기가 다 지키면 되는 거고 또 이제 미국의 이제 세입자들이 갖고 있는 권리라고 그럴까? 그 집주인들이 그 임대인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이 소송 걸릴 거를 세입자도 소송 걸 수 있거든요. 집주인도 소송 걸지만 세입자도 소송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집주인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아까 보면은 미국은 집값의 6%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와우 지금 내가 한국에는 집 빨리 팔아가지고 미국에 집 사면은 월세 수입 왕창 되겠네. 그러면 달러도 강세인데 그러면 노후 수입이 되겠네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미국의 재산세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재산세가 높은 주일수록 월세가 비싸요. 월세가 비싸는 건 뭐냐면 그 비율이 집값 대비 비율이 그렇죠. 아까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해서는 집값의 연 한 6% 정도 됩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캘리포니아고요. 그 재산세가 더 비싼 데일수록 집값 대비 월세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뭐 주마다 다른데 그 재산세도 비쌀 뿐더러 또 하나는 뭐냐면 세입자가 가끔 소송 걸 수가 있어요. 제때 안 고쳐줄 때.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한국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집이 잘 안 망가져요. 근데 미국은 대부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집이 잘 망가져요. 집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망가지는데 그걸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고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글쎄 고쳐주는 게 이제 고칠 사람이 있어야죠. 그야 뭐 그 고치는 사람 돈 주면 고치지 않습니까? 예, 돈 주면 고치는데 예약하면 보통 일주일이나 2주일이 있어야지 가서 고쳐주거든요. 그나마 미국이기 때문에 유럽 가면 한 달 걸려요. 그게 이게 천천히 미국 유럽은 굉장히 천천히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사고가 터졌어. 뜨거운 물에 예를 들어서 온수가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망가져 가지고 갑자기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 나오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이 팍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100만 달러 소송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빨리 고쳐줘야 되는 거죠. 집주인이 빨리 고쳐줘야 되는 건데 아니 수리하는 사람한테 연락했더니만 한 2주 있다가 고쳐준다는데 그렇다고 한국에서 쫓아가서 자기가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처럼 뭐 저렇게 하다 보면 그냥 뭐 세입자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세입자 그 소송을 하는 것도 그 세입자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은 한마디로 집주인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고요. 세입자는 세입자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나 세입자하고 친해서 괜찮아. 그거는 미국 사람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미국은 겉에서는 굉장히 친해요. 당연히 친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한국 사람들로 갖고 미국 사람도 대부분의 사람은 선합니다. 친해. 근데 어떤 권리가 침해됐어? 그러면 거기서 자기같이 물러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이제 그걸 오해해가지고 미국 사람 믿지 마세요. 겉에서 묻지만 뒤에서 칼 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진짜로
칼을 일부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칼을 내미는 거지. 그건 평소에 저 사람을 집주인을 어떻게 해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집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다. 우리는 정으로 해결하는데 정이라는 건 없고 법대로 해결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법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네. 네, 깔끔한데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재직증명서, 3개월치 급여명세서, 전 임대인 연락처. 이거 가짜로 쓰면 법 쪽에 또 뭐 걸리는 사기죄라며? 사기죠. 예. 그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한 게 아니고 가서 이제 미국에 살다 보면은 이제 마트에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와이프랑 가가지고 마트에서 이제 장을 보고 왔어요. 장을 봐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정리하는 거니까 여보 왜 고기 어디 갔어? 우리 고기 사온 거 그러니까 고기가 없는 거예요. 예, 고기가 없는 거예요. 막 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거기서 담아주는데 이제 바쁘니까 우리가 막 담은 거예요. 담다 보니까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빠뜨리고 온 거예요. 분명히 여기 영수증에는 고기 샀다는 거 나오는데 고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내가 너 고기 갔다 왔는데 조금 1시간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영수증 보면은 뭐 며칠 이렇게 찍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근데 분명히 고기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고기가 없네. 예.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뻥치지 마. 거기서 네 고기 가서 벌써 구워 먹었니? 그렇죠. 집에 와서 구워 먹고 증거 없잖아요. 쓰레기 다 버리고 나가지고 구워 먹고 가지고 고기 없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기 없니? 와. 또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 줘요. 그 미국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럴까? 아니에요. 일단은 믿어줘요. 일단은 믿는다. 근데 걔가 이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줬을 때는 뭐냐면 딱 봤을 때는 내 고객 그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객 리스트에 블랙 리스트가 아니고 이 사람은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반복돼. 그런 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가 없다고 그러던가 그럼 이제 블랙 리스트 안에 자기네들 그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세히 보는 거죠. 그럼 CCTV 같은 거 돌려보는 거죠. 만약에 돌려봤는데 내가 고기를 담는 게 나왔어 바로 경찰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절도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믿어줘요. 처음부터 안 믿고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거기는 실적인 비용도 들어가지만 감정적인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서로 에이 뭐 줬는데 잘 찾아봐 뭐 그런 데던가 난 분명히 없으니까 전화하는 건데 잘 찾아봐. 너 혹시 먹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서로 굉장히 감정적인 소모가 많은 거니까 일단 믿어주고 돌아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써가지고 내면은 믿어줘요. 일단 믿어주는데 그게 거짓으로 만약에 판명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하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 감옥 가. 그런 거죠. 우리 이제 또 다른 얘기로 우리나라에서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공장에서 불량식품 그러니까 뭐 유명 회사인데 거기 보면은 뭐 날짜 유통기한 지금 갖다 끼워서 판다던가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장들이. 직원들이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직원들이 실수한 모양입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서 120년 동안 살아. 그런 거예요, 미국은. 그런 걸 안 봐줘요. 그러니까 한국같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 120년 가서 살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철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 그게 거짓말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어주는데 한번 거짓말 걸렸다 박살내는 나라기 때문에 그건 혹시 나중에 이제 미국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나중에 문제가 커져요. 원리 원칙이 분명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 굉장히 싫어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아까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뭔가 신용이라는 걸 받으려면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미국에서 신용을 쌓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가려면은 그 신용 쌓으려고 그러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그거예요. 나 돈 있는데 왜 안 믿어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실진지 뭐 누가 농담으로 그걸 만드는 건지 모르는데 어떤 이제 아주 재벌 말고요. 중견 재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 동네에 알만한 뭐 중견 이렇게 알부자들 그런 사람들 아들이 이제 그 미국 가는데 은행에다가 500만 달러를 갖다가 그 당시 500만 달러를 갖다가 맡겨놨대요. 그거 갖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은 점수가
약하다고 저기 신용수가 없다고 거부를 하더래요. 통장 잔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럼 통장 잔고 보시고 다 500만 불 있어. 그럼 그게 뭐 어쩌라고라는 거죠. 500만 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신용 점수는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약속을 지켰는가를 갖다 측정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리하고 다르고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신용이 높은, 신용점수 높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신용점수 낮은 사람들은 약간 돈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니까 좀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살다 보면은, 정말, 최저 임금 수준에 살면서도 신용점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반대로 이 사람은 굉장히, 나보다 소득이 높네? 이런 사람들을 봤는데 신용점수가 나보다 훨씬 떨어진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딱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 조사를 안 하더라도 저 사람은 신용점수가 몇 점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남의 돈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 남의 돈. 네.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아, 그거 은행에서 하다가 안 갚아도 그 문제 없어. 은행에서 처음에 그 이자율 갖다 계산할 때 그거 다 못 받을까지 계산해가지고 한 거야. 맞아요. 은행에서 그것까지 다 그런 걸 그 리스크 해지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금리 수준을 정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은행 얘기지 왜 지가 그걸 갖다가 은행에서 그거 못 받아도 그거는 문제가 없어 그렇다고 왜 지가 안 내. 그렇죠. 그거는 이 사람의 문제인 거죠. 인성의 문제인 거죠. 남의 돈을 무섭게 알아야죠. 내가 남의 돈 있으면 자기가 쓰기 전에 먼저 남의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내가 저 사람 나한테 돈 빌려줬지. 굉장히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당장 내가 사 먹을 돈은 없지만 저 돈부터 갚아야지. 저 사람도 아마 마음이 조금 안 갚으면 마음이 불안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점수가 높은 거고요. 저 사람들은 원래 이거 없어도 뭐 잘 먹고 잘 산 사람이지. 내가 있으면 무슨 난 뭐 쓸 게 많으니까 일단 내가 쓸 거야. 저 사람들도 이해를 해주겠죠. 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신용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 보면은 저 사람 몇 점짜리 몇 점짜리인데 그걸 갖다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701점, 680점, 803점 딱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선진국 시스템이죠. 임대차 입법 같은 건 없네요. 그러면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개인과 개인의 그거고 그런 아까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뭐 뉴욕에는 뭐가 있어요, 뭐 어디는 뭐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어서 이제 이상한 괴상한 거 찾아가는 건 그건 뭐냐면은 기업형 임대, 기업형 임대하고 개인이 했을 때 기업형 임대는 뭐냐면 정부에서 보조를 받거든요. 정부 보조. 정부를 보조를 받는 대신에 이걸 싸게 줘라는데 그와 유사했던 게 뭐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점점 없어지는 한국의 임대사업자 제도하고 같은 거예요. 임대사업자 제도는 뭐예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그래서 종부세를 갖다가 합산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세를 갖다가 좀 감면해주고,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세입자한테 그 계약당 5% 이상 올리지 말아라. 그쵸.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5% 올리지 말아라. 그거거든요. 그 바로 이제 그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제도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그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쉽게도 문재인 정권 때 7월 10일 날, 2020년 7월 10일 날 70조치를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제도는 아파트에서는 땡! 이렇게 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이죠. 그 좋은 제도를 그 좋은 제도는 뭐냐면 세입자한테 좋은 거거든요. 세입자한테 좋은 제도를 갖다가 그렇게 세입자를 세입자를 우대하기 원했다면 그 제도를 왜 없애? 근데 그런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개인과 개인 거래 아까 같이 뭐냐면은 내가 임대를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나중에 이 집은 나중에 팔 거야. 또는 내가 들어와서 살 거야. 뭐 이런 경우도 그냥 싸잡아 가지고 어떤 제도화의 규제를 준다는 거는 모순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하면 그 이혼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의 임대차를 부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와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렇죠. 그만큼 특혜를 주고 그 특혜가 그러니까 정부는 그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고 사업자는 그걸 갖다 그만큼 자기가 받은 특혜만큼 세입자한테 우대를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세입자를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제도를 하고 나머지 일반 거는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렇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많아지면은 이게 활성화되면 이것도 많이 이게 못 올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자한테 가면은 전세가 2억 원이야. 근데 일반인들은 5억 원,
이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똑같은 집인데 비슷한 집인데 이건 임대사업자 물건 2억이야. 그럼 물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임대사업자 물건은 집 보려고 쫙 줄 서잖아요. 맞아요. 싸니까. 그러니까 서로 나는 줄 서더라도 그전 로또라도 그래서 한 뭐 10대 1이든 5대 1이든 그거 선택받을 거야라는 그렇죠. 거지. 그렇게 하는 거는 거고. 그리고 이 비중이 점점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밸런스를 잡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마 정책을 하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 통제가 되고 규제가 되고. 그거는 싫고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자한테 특혜는 주기 싫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하면은 마치 막 악의 축인 것처럼 막 몰아붙이고 심지어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가 홍보까지 했어요. 가입하라고. 네, 가입하고 17년, 18년 홍보를 해놓고 나가지고 그래서 무슨 뭐 악의 축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치고 세금 그것도 법에서 헌법에서 보장되지도 않은 소급 적용해가지고 다 그 저기 뺏고 그러고 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세입자가 어쩌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면서 조금 모순이죠.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안 되는 것들은 좀 정책적인 면들이 제일 선진국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임대제도에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해서 좀 여러 가지 미국과의 사례를 비교해 주시면서 정말 다양한 게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보면 되게 어색하고 이상해 보이지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평행선 이게 다 이렇게 좀 균형추를 맞춘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이런 신용이 좀 뒷받침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신용도 갖고만 평가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상한 것들 눈치 안 보면서. 그럴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맞아요. 아무튼 좀 이렇게 악용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미국의 제도들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은 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느 하나 과장된 게 없잖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의사결정하고 그렇죠. 서로를 또 견제하고 서로를 또 배려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네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갖다가 저기 받아들이거나 할 때는요. 거기서 어디서 그냥 요만큼만 탁 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전체적인 거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뭐 재산세율이 높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재산세율이 그러니까 보유세율이 낮고 미국 높습니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미국은 이렇게 보유세율이 높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갖다 건질 수가 있나? 그 사람들은 바본가? 그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호구인가? 근데 사실은 미국의 유주택자 비율이 한국의 유주택 비율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집을 가질 때 충분한 메리트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럴까? 그래서 생각해야지. 그거는 다 몰라. 나는 모르고 미국은 보유세율이 한국보다 높으니까 한국 그만큼 높아야 돼.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나쁜 사람이라 생각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어떤 정보를 갖다가 국민한테 골고루 주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어떤 것만 탁 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혹시 뭐 필요하시다면 저랑 한번 100분 토론을 한번 하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거기서 미국의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아까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한번 생방송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왜 그 일부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빼가지고 한국은 한국은 세금 더 올려야 돼, 뭐는 더 해도 돼. 그 나쁜 걸로 왜 그걸 갖다 활용을 하느냐고요. 그렇죠. 미국 제도는 그렇게 녹록한 제도도 아니고 미국에도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도 살고 임차인도 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몇십 년, 몇백 년을 거쳐가지고 그 사람 나름대로 발전시키는 선진 시스템이 이렇게 나름대로 한국에서도 한국에 맞는 제도가 있었던 거고 미국에서 맞는 미국 제도도 있는 건데 일부 사람들이 한국의 기존에 있던 제도를 부정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더 나쁜 쪽으로 그걸 갖다가 바뀌려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미국 제도를 갖다가 잘못 소개하는 거에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